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강릉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는 호우경보 수준의 폭우가 예상되는데요. 매년 장마철마다 큰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 밤부터 전국이 장마권에 들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8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주말인 모레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호우경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장마철, 익산에 쏟아진 집중호우. 시간당 100mm가 넘는 이례적 극한호우가 집중되며 침수와 범람, 산사태 등 호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올여름 코앞으로 다가온 내륙 장마도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일 수 있습니다. 서쪽 해상에서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해 유입되고 정체전선이 더 강화해 내륙에 동서로 긴 띠 형태의 수증기 또는 비구름 통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하는 중규모 저기압에 영향을 좀 받으면서 많은 강수량이 집중될 수 있겠는데요. 수증기량이 굉장히 많아서 강수가 집중되는 곳에서는 호우경보급의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이 좁은 형태로 선형의 강수대로 나타나게 되면서 우선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하는 오늘 밤부터 경기와 강원 내륙에 최고 80mm, 그 밖의 지방에는 최고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전국 곳곳에 더 강력한 호우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강수량이 나오진 않았지만 장마 첫날 밤보다 더 강하고 많은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체전선이 주말까지 중부에서 남부로 이동하며 곳곳에 집중호우를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폭이 좁은 띠 형태의 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겠으니 비 피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많은 비를 뿌린 뒤 일요일 이후 남해상으로 물러났다가 다음 주 중반쯤 다시 내륙으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서울시가 지하차도 차단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재작년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트럭이 누런 흙탕물을 가르며 지하차도를 겨우 빠져나옵니다. 근처 둑이 무너지면서 불과 3분 만에 강물 6만 톤이 몰려든 겁니다. 순식간에 덮친 물에 차량이 잠기며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호우 경보가 발령될 만큼 물폭탄이 예고됐지만 지하차도가 통제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외부에서는 안에가 잘 안 보이죠. 어두운 내리막길이잖아요. 차들도 지나가길래 들어갔는데.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집중호우 때 작동하는 지하차도 차단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물이 차면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막는 시설로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이번 달까지 설치를 마칠 예정입니다. 진입 차단 설비 같은 홍수 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아마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또 장마철 범람이 잦은 도림천 상류에 들어선 빗물 저류조도 문제없이 작동되는지 살폈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상류부터 빗물을 빼내 주거시설이 밀집한 하류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지난 5월 이미 가동을 시작한 저류조는 최대 3만 5천 톤에 달하는 빗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시설 덕분에 집중호우 때 도림천 수위를 10cm나 낮춰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강릉의 최저기온이 26.5도로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대야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첫 열대야는 지난해보다 여드레 늦은 기록입니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 질환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국 516개 응급실 운영기관을 통해 집계된 온열 질환자는 어제 하루 7명이 추가돼 5월 15일부터 누적 환자가 201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5월에 이미 사망자가 발생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아직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환별로는 열 탈진이 47.3%로 절반에 육박했고 열사병 24.4%, 열 실신 19.4% 등이었습니다. 올해 첫 태풍 우디비 상륙한 중국 남부 광둥성 일대에 추가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남중국해로 흘러드는 강줄기들이 범람해 100년 만에 홍수로 기록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가 물을 빨아들입니다. 황급히 탈출을 시도해보는 승용차. 급류에 다시 뒤로 밀리고 맙니다. 마트 안으로 넘쳐든 흙탕물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불어난 강물에 둔치 공원은 물론 주요 도로도 잠겨버렸습니다. 1층 상가 간판까지 물이 차올랐고 2, 3층에선 주민들이 휴대전화 조명을 켜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有几个人呢？你们4个，你把孩子抱着来，这小孩是生病了是吧？受伤了。 올해 1호 태풍 우디비 상륙한 중국 광둥성 일대에 최대 300mm 넘는 폭우가 추가로 내렸습니다. 자오칭시 화이지현을 가로지르는 수이장과 지류들이 범람하면서 도시는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역 소방과 경찰, 민간 구조대까지 약 600명이 투입돼 구조 수색 작전을 벌였습니다. 18만 명 넘는 이재민이 나왔고 9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잠정 집계된 경제 손실 규모만 80억 원에 육박합니다. 현지 매체들은 100년 만에 홍수라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12메가와트급 초대형 풍력발전기 블레이드를 국내 기술로 설계해 국제인증기관의 설계 인증을 국내 최초로 받았습니다. 연구팀은 최신 인공지능 기법과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해 공력 설계와 구조 설계를 통합한 초대형 블레이드 설계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레이드 설계 전 과정을 자동화한 소프트웨어도 적용해 기존 3주에서 4주 이상 걸리던 설계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로 풍력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규모 원전 사고 발생 시 방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광역지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2년 8월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에서 각각 30km, 38km 떨어진 울주 광역지휘센터가 문을 열었고 이번에 한울광역지휘센터가 국내에서 두 번째로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울원전에서 39km 떨어진 한울광역지휘센터는 지진, 지진해일 등으로 울진 현장지휘센터가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현장 대응을 총괄하는 거점으로 활용됩니다. 한울광역지휘센터는 10,000제곱미터 부지의 지상 3층, 연면적 2,000제곱미터 건물로 조성됐으며 2023년 6월 착공해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저탄소 에너지 연구와 상용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럽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경남 대표단이 덴마크 최고 공과대학과 손잡고 그린 수소 생산 기술 상용화를 위한 국제 공동 연구에 나섭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최고 명문 공과대학으로 꼽히는 덴마크 공과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의 에너지 연구소는
전기 분해, 연료전지 등 에너지 변환과 저장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경남 대표단이 이 연구소를 방문해 에너지 분야 국제 공동연구 추진 협약을 맺었습니다. 연구의 핵심은 그린 수소 생산 기술을 상용화입니다. I hope that with this collaboration that we can take one step further to bring this technology into play in the market. 이번 국제 공동연구는 경남의 연료전지 전문 기업인 범한 퓨얼셀이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도 참여합니다. 이 기업은 세계 두 번째로 잠수함 연료전지를 상용화했고 수소 압축기 제작 등 수소산업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꼽힙니다. 세계 최고의 꿈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점은 이 수명 주기가 짧다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그 수명의 그 단점을 극복하는 그런 과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수소 관련 기업이 230곳에 달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경남도는 기반 시설 구축과 연구 개발 등 4대 전략을 마련해 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4,500억 원대인 수소 관련 매출액을 오는 2032년까지 8배 성장시켜 세계 1위에 오른다는 계획입니다. 수소산업 매출액 3조 3천억 원, 또 수소산업 핵심 기업을 50개 이상 만드는 거 하고, 그리고 수소산업 기술 국산화율을 80% 이상 올리는 걸로 목표로 해서. 경남 대표단은 세계적인 기업과 연구소가 협업하는 만큼 이번 국제 공동 연구가 그린 수소 생산 기술을 고도화하고 경남의 수소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암 진단과 치료, 면역 반응 유도를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 기능성 나노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일반적인 나노물질은 단일 원소로 구성돼 한 가지의 기능만을 수행하는데 이번에 개발한 물질은 금과 철의 물성을 이용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작한 게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금 사이에 철을 넣은 삼중층 형태로 설계돼 종양 부위에 자석을 대면 철의 자성을 이용해 나노물질을 쉽게 끌어당길 수 있는 원리입니다. 또 광음향 영상 기능이 탑재돼 종양의 위치와 물질의 전달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고 암세포가 재발할 때 경고 신호를 내보내는 등 면역 반응 유도 효과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원 등을 태운 대통령 전용기는 오늘 새벽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뤄진 첫 해외 방문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일본과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 정상과 만나 친분을 쌓고 우호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관심이 쏠렸던 한미 정상회담은 중동발 변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다음으로 연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외교 데뷔전이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불발됐지만 취임 후 짧은 시간 안에 정상 외교를 복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주도 채 되지 않아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 섰습니다. 남아공을 시작으로 호주와 브라질 등 초청국은 물론 캐나다, 영국 등 G7 회원국 정상들과 마주 앉으며 정상 외교 데뷔전을 치른 겁니다. 특히 관심사였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회담에서는 두 나라의 미래지향적 관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마치 안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선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 의지를 나타내며 반도체 공급망 핵심 국가로서 책임감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촉박한 시간 속에서도 해외 방문을 결심한 것, 민주주의 한국이 돌아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건 아쉬운 대목으로 남습니다.
다음 달 상호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우리 입장을 피력하며 협상의 물꼬를 트려 했지만 다음을 기약하게 된 겁니다. 미 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른 시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24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이 참석할지가 관심입니다. 다만 G7과 달리 나토 회의는 자유진영의 군사동맹 성격이 짙어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주변 강국들과도 척을 지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균형 외교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중동 전쟁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로 물가 인상 우려가 커지자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연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예측은 높이고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더 내렸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4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We believe that the current stance of monetary policy leaves us well positioned to respond in a timely way to potential economic developments.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관세 인상이 물가를 올려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연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예측을 2.7%에서 3%로 상향 조정한 반면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1.7%에서 1.4%로 더 내렸습니다. 파월은 실업률 전망을 4.4%에서 4.5%로 높이면서 노동 수요와 공급이 같은 속도로 줄어 고용이 냉각기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금리는 2차례 인하, 그리고 연말 금리는 3.9%에 이를 것이란 기존 전망을 유지했지만 내년 말 금리는 종전 3.4%에서 3.6%로 예상치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이후 4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파월에 대해 자신이 연준 의장이라면 더 잘할 것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We should be 2 points lower. It'd be nice to be 2.5 points lower. We'd be saving $800 billion, $700 billion. That's a lot of. 특히 유럽이 10번이나 내리는 동안 한 번도 금리를 내리지 않은 파월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한다며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조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관세로 건설 자재 가격이 올라 5월 미국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보다 9.8% 감소했습니다. 미국에서 주택은 소비자 물가의 34%의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이 우려한 대로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중단했던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해 심사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논란 소지를 남겼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소셜미디어 검열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9월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일었는데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18일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모든 비자 신청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상을 검열하겠다는 겁니다. 영사들이 신청자의 SNS 활동을 검토해 미국의 시민, 문화, 정부, 기관 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나 의도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use every tool in our tool chest to vet anyone coming in who wants to come into this country, and in order to do so, it has to apply for a visa to gain access to our nation. 국무부는 소셜미디어 심사 강화는 미국을 방문하려는 모든 사람을 적절히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자가 SNS를 공개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새 심사 절차는 학문 목적의 F비자, 직업교육을 위한 M비자, 교육문화교류를 위한 J비자 등 모든 유학생 비자에 적용되고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가 재개되더라도 심사 과정이 예전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이유로 한 비자 거부의 기준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무부는 모든 국가가 외국인을 걸러서 받는다며 SNS 검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담당 직원들은 한 해에 수십만 건의 유학생 비자를 발급하는데 일일이 SNS를 검토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털어놨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전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과 비상대책 기간을 현지 시각 18일 종료했습니다. 브라질 농림축산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히우 그란지 누술주 몬치네그로 지역의 한 가금류 사육시설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개시 이후 28일 동안 추가 발생 사례는 없었고 프로토콜에 따라 특이 상황이 더 없음을 확인하고 관련 비상조처를 이날부로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당국은 가금류 수입을 일시 중단한 국가들에 직접 통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육계 수급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에서 교통사고로 에어백이 터지면서 화재 5인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지름 30cm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입니다. 앞부분이 망가진 차량 2대가 도로에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인천 심곡동에서 골목을 나오던 택시가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에어백이 터지면서 날린 분진 탓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충남 천안시 성정동에선 차로 한복판 땅이 지름 30cm 크기로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시청 관계자는 구멍 아래 빈 공간이 지름 2m, 깊이 2m 규모로 보인다면서 땅을 파내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북 김제시 황산면에 있는 양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닭 15,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경기 양주시 은현면에 있는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옮겨 붙은 건물과 창고는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계량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됐다고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SK텔레콤이 자사의 해킹 사고를 악용한 피싱과 스미싱 시도가 확인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K텔레콤은 유심 해킹이나 악성 앱 감염 같은 문구를 스팸 문자에 포함하거나 가족이나 정부기관, SK텔레콤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전화나 문자를 통해 SK텔레콤 해킹 피해 여부를 점검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거나 가족을 사칭해 유심을 교체해야 한다며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 포착되고 있다며 SK텔레콤은 어떤 경우에도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이 발송하는 모든 공식 문자의 발신 번호는 114라면서 출처가 불명확한 링크는 접속하지 않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가 기존 시내 경로당 100곳을 디지털 친화 공간인 스마트 경로당으로 업그레이드해 정식 개소했습니다.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광역단체로는 처음 추진됐습니다. 스마트 경로당은 양방향 화상 시스템과 스마트 생활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양방향 화상 시스템을 통해 어르신들은 실시간 소통하며 건강 체크, 노래 교실,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습니다. (6월 19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